로봇 버블은 무조건 옵니다. 우리나라는 로봇이라는 분야에선 전 세계를 압도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중국에서 춤추는 휴머노이드 시장의 72%가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시장에 붕괴가 일어났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이클을 돌았을 때 결국에는 살아남는 곳이 어딜? 지금 이 시장은 역사상 아무런 사례가 없어요. 큰 돈 벌려면 시장과 같은 곳을 봐야 돼요. 여기서 대열에서 이탈하는 순간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 기회가 겁나 남았다라는 거죠.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카이스트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지금 또 상장사 CTO시기도 해요. 만화 영화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로봇은 뭔가 인간의 친구,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 또 지구를 지켜주는 존재로 그려졌었잖아요. 네. 현실에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또 요즘에 또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로봇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친구, 네. 뭐 우리의 동반자, 언제나 힘들 때 어디선가 갑자기 달려오는 이 모든 스토리는 아톰에서 시작한 스토리거든요. 우주소년 아톰. 네, 아톰에서부터 그 생겨난 세계관이 그 뒤에 많은 이제 만화 영화들과 애니메이션 등등에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로봇은 우리의 친구, 굉장히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뭐 정말 초월적인 존재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부분도 존재하죠.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갑자기 로봇이 나타나서 인류와 싸우고 뭐 인류를 굉장히 이제 억압하고 우리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거는 어떤 영화가 떠오르세요?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가 떠오르죠. 예. 그래서 터미네이터에 또 굉장히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있죠. 그래서 언제나 로봇을 보면 그런 아톰에서부터 생겨난 세계관과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에서부터 생겨난 세계관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그래서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게 좀 존재하는, 공존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문화에서 촉발된 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터미네이터가 자기 임무를 마치고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아일빌백을 할 것인가, 로봇이 과연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또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우주소년 아톰은 아마 그 만화 속 과학자의 아들일 겁니다. 아들로서 거의 맞아요. 막 키워졌죠. 네. 오차노미즈 박사라고. 네. 아, 그것까지 기억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로봇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요, 진짜 친구 같은 친근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직접 봤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했든 아톰하고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문화가 아톰에서 시작한 게 워낙에 많아서. 근데 저도 어릴 때 이제 봤던 많은 만화 영화들에 로봇 만드시는 분들이 하얀색 가운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의사처럼. 네네네네. 박사님.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로봇 만들면 그런 거 입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아, 그래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닭구 조이고 기름치고.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네, 그런 약간 이제 실물의 로봇을 많이 만져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하얀색 가운은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왠지 공경철 교수님은 딱 성함에서도 기계공학자, 그래요? 로봇공학자의 이제 느낌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게 그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수행하기 어렵고 복잡한 일을 대신하는 기계적 장치인데, 그 기계적 장치가 이제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팔만 있는 협동 로봇은 네. 물론이고 사람이 형상을 하고 있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구동 원리가 다 다릅니까? 아니면 뭔가 좀 비슷한 지점에서 출발하는 게 있을까요? 이게 연구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죠. 실제로 가장 극단적인, 그러니까 현실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것까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실제로 정말 말의 근육을 떼서 그 말의 근육을 어떤 이 팩 안에 넣어가지고 살아있는 근육을 어떤 로봇의 구동기로 사용하는 그런 연구까지도 있고요. 실제로 그게 쓰일 리는 없지만 네, 그런 연구까지 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 와. 굉장히 다양한 그 원리들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걸로 이제는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법한 로봇들은 거의 대부분 전기 모터가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에 바라는 요구 조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한때는 일단 굉장히 큰 힘을 내면 좋겠다. 예. 정말 사람이 못할 수준의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힘을 내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모터보다는 뭐 다른 게 더 많이 이제 연구가 됐던 적도 있었어요. 뭔가 그런 포크레인 같은 유압 장치나 유압. 네, 다른 이제 많은 것들이 사용되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로봇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가 AI잖아요. 네. 이제는 그런 AI를 접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이다라고 하려고 하면 실제로 제어가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수 없이 그것도 힘을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요구 조건들을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힘은 조금 줄이더라도 유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냥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에는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죠. 유압이라는 거 상당히 이제 쓴 지도 오래됐고 왜 직교 로봇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제 직선 운동만 하는 것들이 좀 많았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전기 모터로 그러니까 구동계라고도 하고 모터와 뭐 감속계 액추에이터 막 이런 부품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기술이 센서 그리고 신호 분석으로 들어간다면서요? 센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뭔가를 측정하는 장치인데 로봇에서 많은 걸 측정을 하죠. 왜냐하면 로봇이 어딘가 가 있으면 주변 환경도 인지를 해야 되고 뭐 온도도 재야 되고 네.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측정 장치들이 거의 로봇에 다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재밌는 거는 방금 말씀 주신 그런 구동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구동기가 이제 이 로봇,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구동기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뭔가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 네. 그러면 그 근육 자체가 힘을 만들어내는 장치이기도 한데 그 근육에서 각각 어떤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측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왜 무슨 어떤 뭐 전문적인 어떤 스포츠 동작을 배운다라고 할 때 그 뭐 머슬 메모리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단어가 있는데 네.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이 동작에 대한 어떻게 힘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동작의 개념이 아니라 힘의 개념으로 제가 인식을 해야 돼요. 또 뭔가 몸이 기억한다. 몸이 기억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 몸이 기억하는 건 동작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기보다 내가 만들어냈던 그 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어디서 노래 나오면 옛날에 추었던 춤 그대로 이제 몸에서 나오듯이 그렇죠. 작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왜 그 뭐 어떤 스포츠 이렇게 배울 때 보면 코치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무 생각하지 말고 몸에 힘 주지 말고 힘 빼고 하라. 힘 빼고 그냥 몸을 던지세요. 뭐 네.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부분 보면 뭔가 너무 생각을 해서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야지라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몸에 이제 긴장도를 줄이면서 힘을 그냥 툭 이렇게 만들어내세요. 뭐 이런 게 이제 공학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건데 그래서 이 구동기가 어떤 지령을 줬을 때 그 정확하게 힘을 만들어내는 장치이기도 한데 이제는 어떤 동작을 로봇이 동작을 수행을 했을 때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힘을 역으로 측정을 하는 센서 역할을 하게 됐다. 이제는 센서가 정말 중요하고 그 센서에서 나오는 어떤 신호를 분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동작을 만들어내는 구동기와 기술이 점점점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최근에 무슨 로봇 구동기 만들었다 이러면 네. 대기업들도 막 주가가 막 맞아요. 갑자기 요동치고 예. 우리나라의 구동기 산업이 뭐 중국에 이렇게 과연 뭐 대적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구동기를 왜 최근 또 비판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네. 아니 우리나라의 뭐 가전제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동기 산업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데 그리고 뭐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모터 잘 만드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이게 진짜 정교하게 동작이 아니라 정교하게 힘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센서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조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로봇의 구동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썼던 다른 구동기랑은 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진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는 구동기이자 센서이고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가 좀 시급하게 빨리 발전시켜야 된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구동기이자 센서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팔로 무거운 거를 들었을 때 여기에서 얼마나 더 힘이 필요한지 사실 온몸을 통해서 느끼고 뭐 팔꿈치도 그거를 이제 측정할 수 있듯이 그러면은 로봇 같은 경우에도
팔꿈치에 들어가는 구동계, 손목에 들어가는 구동계, 손가락에 들어가는 구동계가 다 또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방금 너무 좋은 예를 들으셨는데 뭐 사람이 뭔가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옮기잖아요. 그러면 직접 인지를 하는 이 센싱 파트가 있어요. 뭐 손에서의 압력, 네, 네. 아니면 제가 뭔가 무거운 걸 들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피부의 압력 같은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센싱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많은 로봇공학자들이 사람도 뭔가를 잡아야 여기서 촉각을 느껴야 이걸 제대로 하네? 라고 하면서 굳이 다른 센서를 갖다 붙이거든요. 기존의 협동 로봇 같은 거에 네. 끝단에 어떤 그 힘 센서를 굉장히 정교하게 엔드 이펙터라고 하는 로봇 손에 센서를 막 붙여가지고 하면 사람만큼 뭔가 정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도 계신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필드도 있는데 사실은 방금 예로 드신 것처럼 사람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힘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근육은 다 센서가 붙어 있거든요. 네. 사람의 근육이. 네. 그런데 사람은 실제로 우리의 두뇌로 이걸 다 인지하진 않아요. 그걸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할 뿐이지.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몸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이렇게 실현을 하긴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어를 하긴 하지만 온 몸의 근육을 다 우리의 두뇌가 인지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근육 하나하나 움직임을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사람 미치죠. 그렇죠. 그걸 다 생각해 가면서 어떤 행동을 해라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정말 그렇죠. 정말 머리 터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봇도 각 근육에 해당하는 구동기가 어떤 힘을 내고 어떤 힘을 지금 내야 내가 원하는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구동기 단에서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동기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고 구동기의 기술을 제대로 확보했다라고 하면 거의 로봇 기술의 반 이상 확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그 피아니스트가 열 손가락을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 그걸 계산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듯이 로봇도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야, 너 어떻게 움직이고 그 물건을 어떻게 집어올리는 거야 그러면 느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코딩해 놓고 짜 놓는 거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가 내가 이거를 어떤 악상을 떠올려서 어떤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오늘에 맞는 이 감성은 뭐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분명히 생각의 영역이죠. 느끼고 그 의도를 만들어내죠. 이런 영역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공학적인 산물은 인공지능이에요. AI를 이용해서 내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전술을 구현하자. 네. 나는 오늘 이런 거를 좀 하자. 이런 것들은 지능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그때 내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여서 이렇게 막 진짜 내가 원하는 그런 뭔가 분위기에 맞춰서 음악을 연주를 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봇도 그때 그 모든 거를 지능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위 레벨 사람이 뭔가 느낌을 가지고 이 대뇌가 아니라 손해와 뭐 척수와 근육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거를 구현해내듯이 손가락이 거의 막 알아서 막 이렇게 막 반사 반응을 하는 그런 것처럼 로봇도 하위단에서의 물리적인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로봇은 그 자체로 뭔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런 영역에서 상위단에 이제 지능이 올라가게 되면 정말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사람과 뭔가 또는 세상과 이런 어떤 진짜 상호작용을 정말 지능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어떤 로봇의 하나의 완성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예전에 한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그맨들이 로봇 흉내를 낼 때 치킨, 치킨 이랬거든요. 네. 로봇이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근데는 요즘엔 그렇게 안 하고 로봇이 살짝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인간의 근육이 움직이고 떨리듯이. 네. 이게 또 하나의 뭔가 반응 작용이라면서요. 옛날랑 확실히 또 달라졌고. 로봇을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뭐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네네네. 피지컬 AI의 A가 artificial, 인공적인 이란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피지컬 AI는 피지컬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능을 그대로 인공적으로 구현한 걸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가장 정점에 있는 건 사람의 몸일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을 그대로 인공적으로 다 이렇게 카피를 해나가는 게 이제 로봇공학의 올바른 방향일 거잖아요. 네. 피지컬 AI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개그맨 분들이 이렇게 한 거는 네. 이거는 사실은 지능이 없이 자동화를 했던 로봇을 카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자동화라는 건, 자, 여기서 내가 이걸 들어서 일로 가져놔야 돼요. 네. 이거에 이런 어떤 하나의 방법. 태스크에 완벽하게 로봇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되잖아요. 네. 가장 빠르게 들고 가장 안전하게 갖다 놓고 네. 요거를 하면 되니까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잉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부들부들 떠는 거 있죠. 네. 그거는 로봇 제어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거는 로봇 제어를 왜 잘못한 거냐면 모든 근육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능적으로 인공지능으로 다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로봇들은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그 우리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왜 그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애국가 나오잖아요. 네. 애국가에서 로봇이 이렇게 용접할 때 막 불꽃 튀기잖아요. 네네네. 그거 다 불량이거든요. 그래요? 아, 왜냐면 용접을 아. 했는데 불꽃이 튀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철 프레임에는 구멍이 생겼을 거잖아요. 예. 불꽃이 튀었다는 얘기는 그게 다 그 철이 녹아서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점용접이 되면 아무 불꽃이 튀지 않아요. 근데 안 보이면 멋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애국가에 다 불량이 계속 보였다. 그런 건데. 야, 몰랐네, 이건. 네. 근데 지금 로봇도 네.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떠는 그거는 다 제어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막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마치 그 왜 우리 전문적인 스포츠 할 때 그 전문 코치가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몸에 긴장 빼고 근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뭔가 라켓을 휘두를 때 뭔가 클럽을 휘두를 때 의식하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자꾸 손이 힘들어가죠. 흔들리는 겁니다. 막 흔들리고 나는 공을 때려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많아지니까 라켓을 막 이렇게 흔들고 네. 그래서 그거는 로봇이 제어가 되는 걸 딱 보고 로봇이 막 흔들리는 걸 봤다라고 한 거는 그냥 저 로봇은 잘못 제어됐구나. 아직 멀었다. 저거는 저렇게 제어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진짜 물리적인 레벨에서 제어가 잘 되고 지능을 제대로 올린 로봇들은 그렇게 떨지 않습니다. 애초에 물리적으로 떨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물리 제어 알고리즘들이. 야, 이거 참 재밌네요. 근데 이게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것들을 그러면 공학자들도 계속해서 보고 뇌에서 결정하고 척수에서 뭔가 동작 패턴 만들어서 신호를 주고 근육의 힘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를 계속해서 똑같이 최대한 구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이 생명체, 사람의 신체는 공학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 공학적으로 옮기니까 잘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LLM의 네. 그 GPT 모멘트를 가지고 온 그 LLM의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도 결국에는 사람이 언어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착안을 해서 그렇게 AI를 구성을 했더니 지금의 AI가 이게 소위 말하는 AI가 된 겁니다. 네. 그걸 보니까 이게 뭔가 진짜 사람이라는 하나의 시스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뭔가 이 어떤 목적에 맞게끔 정말 잘 발전이 되어온 어떻게 보면 정말 선진화된 공학적인 하나의 산물이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능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능만 인공지능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행동지능 그것까지도 뭔가 로봇을 이용해서 표현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피지컬 AI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인간의 육체처럼 그걸 또 닮아가고 있는 로봇이고 오늘 공경철 교수님의 신간 로봇의 미래를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 로봇의 미래까지 갈 거 없이 현실 속에도 이미 우리 주변에 로봇이 많이 깔려 있죠. 알게 모르게. 많이 깔려 있죠. 근데 로봇이 갖는 특징 자체가 우리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로봇이라는 거는 애초에 뭔가 문학적이고 영화에서 많이 보고 누구나 다 어떤 로봇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직도 영화 속에서 떠올렸던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그런 로봇을 떠올리지 우리 지금 집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로봇 청소기요. 어떤 로봇 좋아하세요? 여쭤보고 어떤 로봇 좋아하세요? 로봇 청소기를 좋아하진 않겠죠. 그렇죠. 뭐 로봇 태권브이라든지 그렇죠. 트랜스포머라든지. 그래서 이게 로봇이라는 어떤 산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게 현실화가 되면 거기서부터 관심도가 확 떨어져요. 뭐 옆에 있는 거 뭐 청소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뭐 이렇게. 현실화가 되면 저거는 로봇이 아니기를 바래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게 로봇 공학자들을 정말
정말 슬프게 힘들게 하나요? 만들거든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 같은 그러니까 예. 제가 책에도 좀 많이 이제 많이 다뤘던 하나의 예시가 로봇 청소기인데요. 로봇 청소기가 처음에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로봇 공학자들이 저기에 신나서 달라붙었거든요. 이 작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집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와, 그런데 사고를 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누워 있어서 머리카락이 퍼져 있는 건지 어. 먼지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어. 이거는 정말 완벽한 진짜 인공지능의 대상체이기도 하고 게다가 엄청나게 복잡한 안전 규제, 법 이런 걸 다 따라야 되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한때는 로봇 청소기라는 것 자체가 진짜 로봇 공학자들의 한때는 꿈이었던 시절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로봇 청소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좀 있으면 로봇 청소기 시장이 한 10조 된대요. 근데 그 정도면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봇 청소기를 로봇이다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또 많지 않아요. 이제는 로봇 청소기 사려면 가전제품 매장 가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가전제품 이모 뭐 3대장 뭐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 청소기가 진짜 다행인 건 그래도 이름에 로봇자 안 빼주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은데. 청소 기계 이거 아니고, 예. 그냥 뭐 자동 청소기 뭐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로봇 청소기로 그래도 이름은 남아서 너무 다행인데 그만큼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군데군데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로봇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판타지에서부터 조금 꺼지기 시작하면 저게 로봇 맞나? 저게 로봇이 진짜 해야 되는 거 맞나라는 의심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로봇의 산업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휴머노이드로 난리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미 휴머노이드가 너무 익숙해서 휴머노이드가 백화점 앞에서 피켓 들고 춤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이제 그냥 당연하게. 오히려 사람이 하면 미안해서라도 한번 보잖아요. 그러네요. 네, 사람이 하면 그래도 좀 그렇죠. 전단지라도 좀 받아줘야 될 것 좀 같고. 약간 예. 그렇잖아요. 네. 약간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로봇이 막 이렇게 피켓 들고 하면 진짜 이제는 정말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휴머노이드의 붐을 보면 이거는 중국과 미국이 만들어낸 또 다른 문화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떴더라고요. 휴머노이드 뭐 중국에서의 그 춤추는 휴머노이드 가격 시장의 72%가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시장에 붕괴가 일어났다. 뭐 이런 벌써요? 네 그런 기사가 떴거든요. 너무 흔해져서 이제. 너무 흔해져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휴머노이드라는 어떤 문화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로봇 산업은 그런 판타지가 꺼져버리기 시작하면 우르르르르 망가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돈 버는 로봇도 꽤 많은데 그만큼 로봇 공학자들은 또 문화적인 감각, 인문학적인 감수성을 길러가면서 대중적인 어떤 판타지를 또 충족을 시켜주고 이 밸런스를 정말 잘 이제 충족을 해주는 게 로봇의 미래를 여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테슬라 옵티머스 봇 시켜가지고 그 로봇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쫄쫄이 입고 나가고 춤춘 거 보고 엄청난 막 비판이 일었었는데 맞아요. 그난 3년 만에 실제 그 시연이 됐고 이제는 로봇이 춤추는 건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 정도야 당연한 거지. 축구하는 로봇들도 나와서 공을 앞으로 차내만 해도 엄청나게 신기했었는데 이제는 라보나 킥 정도는 차줘야 신기해요. 맞아요. 네. 야, 이 눈높이 올라가는 걸 또 공학자들은 또 채워줘야 하는 것도 엄청 힘들겠네요. 아까 그 로봇 청소기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사실 우리 알게 모르게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실제로 집에 들어와서 사람처럼 생긴 녀석이 같이 생활한다라면 윤리적인 기준도 굉장히 필요할 것 아닙니까? 윤리적인 기준은 사실은 로봇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로봇이 공학적으로 첫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1950년대에 그 그림도 유명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분이 로봇의 뭐 3원칙, 로봇공학에는 이런 원칙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을 뭐 로봇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을 발표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 그냥 윤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로봇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고
그러니까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고 두려움을 좀 더 이제 좀 억누르기 위해서 윤리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저 로봇이라는 시스템에 적용을 하기 원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윤리라는 게 결국에는 윤리가 좀 더 강해지면 규제가 되고 그게 더 강해지면 법이 되고 이런 건데 네. 그러려면 페널티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하. 근데 기술에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윤리나 아니면 규제나 법이라는 걸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에는 그거는 공학적인 어떤 개발 방법론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실행 전략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사람이라는 개발자 아니면 서비스를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로봇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함인 거지. 로봇 기술 자체의 어떤 윤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그 또한 또 다른 문학적 영역이고 또 다른 판타지일 수 있는 거죠. 그 로봇을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에게 또 적용이 돼야 할 어려운 좀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이야기는 그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 통해서 나왔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만 해도 엄청났는데 그 현실 속에 살고 있고 저는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그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런 미래가 오면 어떡해? 근데 제가 한마디 해줬죠. 얼마 안 남았다. 너희는 그 로봇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만 할 것이다. 또 경쟁도 해야 되고.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보자면 특히 이제 공경철 교수님은 특히 이제 산업계에 계시기도 하니까 요즘 로봇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더 뜨거워졌다라는 거. 특히 자본시장에서도 어떻게 네. 체감을 좀 많이 하세요? 체감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뜨거워서 이제 몸과 마음이 다 데일 지경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관심이 꺼져버릴까 봐 오히려 역으로 약간 두려워지는 그 정도예요. 정도로 좀 많이 느껴지고요. 근데 모든 신산업이 그랬잖아요. 항상 처음에는 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뭐 투자 과열도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서 이제 버블이었다. 우리 뭐 닷컴 버블도 옛날에 있었고 뭐 바이오 버블도 있었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로봇 버블은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무조건 옵니다. 그게 모든 신산업의 발전상이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고요. AI도 뭐 요즘 AI 버블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그 버블이라는 거는 무조건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 버블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네. 그게 진짜 해당 분야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해당 분야에 정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선수가 나타났다. 근데 그 선수가 투자가 과열될 때는 투자를 받아서 뭔가를 키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선수들이 많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과열기가 지나면 이제 진짜 그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선수가 살아남고 그 선수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바이오 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버텼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그 투자 과열됐다가 막 완전히 이제 버블 이론이 들어왔다가 요즘 최근에 그래서 신약도 꽤 나오고 그럼요. 뭐 백신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발 백신도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까지 또 많이 공격을 했어야 됐나라는 또 자성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사이클은 돌 거라고 보고 이 사이클을 돌았을 때 결국에는 살아남는 곳이 어딜 거냐라는 곳에 옥석을 가리셔서 투자를 하시고 한번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좀 믿고 길게 기다려 주시면 분명히 모든 산업의 발전상에 그리하니 결국에는 다 긍정적인 소식으로 다 결론 지어지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오기는 오겠지만 그게 언제일지도 언제 정점을 칠지도 알 수는 없고 근데 이 미래는 오기는 온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버블이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은 그 어떤 뭐랄까 이 로봇이라는 그 산업 자체가 확실하게 이거는 이거야 이걸 해야 돼라는 게 정의가 됐으면 정확하게 계산과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봇이라는 분야는 AI와 함께 더불어서 뭔가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AI도 처음에는 AI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뭐 굉장히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AI를 이용한 돈 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로봇도 함께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 정의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는 단계라서 당장에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 피지컬 AI와 로봇을 하려면 데이터 팩토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라는 게 기존 어떤 정설이었다면 한 달 사이에 데이터 팩토리 많이 만들어서 제어하는 거는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그런 맞는 정의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한 계속해서 과열될 겁니다. 열기가 더 많아져야 이런 논의가 더 가속화가 될 거잖아요. 이 열기가 더 가속화되는 그 과정에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그 빅테크 기업들도 참여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뭔가 대화의 규모와 투자의 규모는 커질 거고 그러니까 이거가 아직은 우리가 이게 정점이고 좀 있으면 버블이다라고 얘기할 단계는 전혀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확실히 또 실체가 있죠. 뭐 증시에서도 2년 전에도 로봇 테마 붐이 있었고 3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더 구체화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뭔가 기업들이 실물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소버린 AI 얘기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뭔가 비교 상대는 항상 미국과 중국으로 잡고 있어서 이게 되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은 세계 상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로봇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로봇 경쟁력. 우리나라는 정말 로봇이라는 분야에서는 전 세계를 압도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그래요. 그 얼마 전에 그 왜 젠스남 대표님도 예. 오셔가지고 피지컬 AI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러면서 뭐 그랬잖아요. 네. 뭐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접적인 말씀을 또 듣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오늘의 모든 대화의 시작은 로봇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화 산업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로봇이라는 이 산업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을 잘 보면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라는 점을 또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남들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리고 남들한테 선전포고하고 이래 본 적이 별로 없는 너무 어떻게 보면 착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로봇이라는 산업에서 로봇은 이겁니다라고 표준을 만들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던져버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뭔가 갑자기 AI 기반의 로봇 제어하는 그게 하나의 거대한 어떤 주류가 되어버리니 우리나라도 저게 답인가 보다라고 훅 옮겨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중국에서 갑자기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막 무슨 춘절에 갈라쇼를 하고 이러니까 저거야말로 로봇이 보여줘야 되는 그 어떤 퍼포먼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중국으로 막 따라가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춤추는 로봇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어떤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로봇에 제어를 하는 그런 영역도 아닌 거죠. 네.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 셰어를 가져왔던 것도 결국에는 초반에 주도권은 살짝 내줬지만 우리는 실용적인 전략이었잖아요. 그 실용적인 전략 안에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나라고 봤더니 뭐 제조업 한국이고 여러 가지 진짜 그 장인들의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도 있고 게다가 로봇을 하기 위한 정말 그 뛰어난 인재들은 정말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문화적인 부분은 중국과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고 어떤 그 로봇 산업에서의 판타지를 저 둘이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 그 미국과 중국을 따라가면서 한 발 뒤에서 실용적인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전략이고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로봇을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는 정말 고생만 하다가 제대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로봇 산업의 굉장히 독특한 면에 대해서 아까 저희 또 말씀을 나눴잖아요. 로봇 산업의 판타지가 꺼지고 이게 현실화가 되면 사람들은 실망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판타지는 저들에게 주도권을 줘버리고
판타지를 우리가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저들이 만들어 놓은 판타지를 현실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를 생각해보자라는 전략인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잘해왔던 게. 근데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로봇 산업을 우리가 리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로봇의 돈은 결국에는 문화를 이끌고 판타지를 선도하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고 진짜로 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로봇 산업에 있어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 문화적인 리더십도 가져가야 되고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에서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뭐 하드웨어 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데이터가 많아요. 이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이제 문화 강국이잖아요. 네. 문화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를 정말 압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런 문화적인 강국, 문화적 리더십과 이런 로봇 산업을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에 우리나라의 어떤 살 길이 보이는 거지.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 놓은 판타지에 우리나라는 약간 주눅 들어서 이거를 우리는 현실을 해볼게요. 현실판 로봇을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은 정말 만년 팔로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 큰 시장은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또 책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또 실리를 추구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측면에서 어때요? 뭐 젠슨왕이 방한한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생태계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뭐 부품부터 뭔가 좀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체계적으로 뭔가 갖춰져 있나요? 이 생태계가? 그 우리나라라는 어떤 영역 있잖아요. 지리적 한계 때문에 못 만드는 게 분명히 있죠. 뭐 자석 같은 거 무조건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아주 일부 굉장히 독특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진짜 우리나라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우리나라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여태까지 막 온 그 기저에 보면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상호 견제와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호적인 경쟁과 견제를 통해서 산업이 발전해온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이 많은 이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다 합쳐져 가지고 로봇이라는 게 탄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로봇 산업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기업과 뭐 스타트업과 여러 그런 기술진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들이 한데 뭉쳐서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로봇 산업의 어떤 브랜드를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뭔가 우리 내부에서 경쟁하지 말고 플랫폼화를 하면 좋겠다. 플랫폼화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만드는 것들을 서로 남이 쓰게끔 우리가 만들어서 내가 쓰는 관점에서 뭔가를 기술을 만든다기보다 이제는 내가 뭔가를 만들면 이거는 남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플랫폼화를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 협업을 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서 하나의 어떤 문화를 만들고 로봇이라는 기술을 만들고 대중에게 판타지로서 또 만족을 시켜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 조건들을 만족을 시킬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는 요소 잘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규모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플랫폼화를 이용해서 굉장히 그 요소 흩어져 있는 거를 한데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액추에이터는 어떤 기업이 잘하고 뭐 비전 뭐 인식은 어떤 기업이 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가 제휴를 맺고 도와주면은 또 어떤 것들이 또 원하는 대로 탄생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뭐 USB나 HDMI나 이런 거 보면 그 어떤 표준이 누군가 나서서 잘 만들어 놓으니까 USB 기반으로 하는 그렇죠. 수많은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HDMI라고 하는 어떤 표준이 만들어지니까 또 정말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또 맞춰서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로봇 기술은 정말 춘추전국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예를 들면 로봇의 구동기 아니면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 그 안에 들어간 어떤 제어 알고리즘, 뭐 AI 이런 것들이 정말 로봇에 하나 맞게 다 표준화가 되고 우리 모두의 역량이 그 표준화에 맞게 이제 다 온라인이 돼야 될 텐데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로봇 산업도 이렇게 부분을 표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너무나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그런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 대부분 또 다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빨리 우리 상호 견제와 상호 경쟁을 멈추고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모듈화 하듯이 나중에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 집 안에 들인다라고 하면 어떤 제조사에서 어떤 거 개발한 거 그대로 처음엔 들어오겠지만 나중에는 우리 집 특성은 이런데 AI는 어디 걸 좀 넣고 싶고요. 두뇌 뭐 팔다리는 어디 걸 좀 넣고 싶어요. 뭐 이게 또 이제 선택 가능한 그게 또 대한민국이라면. 네. 엔젤 로보틱스는 그 제조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직접 다 제조를 저희가 이제 모든 걸 다 해왔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국산화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내재화를 한 구동기 모듈을 이제는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뭐 휴머노이드나 다른 다양한 로봇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거를 이제 표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 실제로 그 로봇산업 진흥원이라는 이제 예. 기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좀 요청을 주셔서 저희가 만든 구동기 모듈을 저희의 이제 후발주자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이거를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만든 구동기를 또 모듈화를 잘 해서 표준화를 하고 그거를 또 다른 스타트업들한테 좀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무릎이면 무릎 아니면 뭐 고관절이면 고관절 이렇게 뭔가 표준화해서 쓸 수 있도록. 모터는 그냥 모터고요. 예. 네, 같은 모터인데 이거를 저희는 그 모터들을 이용해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어 왔잖아요. 네. 근데 그 모터를 이용해서 저희의 다음 스타트업들은 뭐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 스타트업들은 뭔가 매니퓰레이터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의 구동기는 그래도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니까 굉장히 힘제어가 잘 되고 AI를 올리기가 좋은 구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의 다른 그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나 뭐 연구소나 연구실들에서 조금 저희 같은 고생 또 안 하게 네, 중복 개발 그런 거 안 하게 그렇게 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그 로봇 파운드리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반도체도 사실은 설계하는 기업이 있고 생산해주는 기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경쟁력 빠르게 또 이제 같이 올라왔던 건데 로봇도 나중에 보면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가야 될 텐데 그걸 모든 기업들이 다 생산하고 있기는 또 어려울 테니까 로봇 파운드리 기업이 머지않아 어떻게 나올 거라고도 보세요. 실제로 그 정확히는 로보틱스 파운드리라는 게 실제로 거론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이디어는 진짜 로봇을 잘 알고 고객을 잘 아는 시장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가 모여서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우리 이런 로봇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빨리빨리 만들어줘서 시장에 넣어서 실제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실증을 해보고 거기서부터 또 우리 레슨런을 배워서 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자 이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센서, 뭐 구동기, 그다음에 회로 이런 것들은 표준화가 돼 있어야 네. 이게 표준화가 돼 있어야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또 빨리 내보고 네. 저렇게 만들어서 또 빨리 내보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어떤 뭐 화장품 OEM처럼 그렇죠. 어떤 걸 원하시면은 어떤 원료들을 얼마만큼 넣으면 됩니다. 딱딱딱딱 나오고. 맞습니다. 네네. 야, 로봇도 그런 시대가 이제 머지않은 것 같고요. 오늘 로봇의 미래 공경철 교수와 함께 읽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질문도 또 드려야 돼요. 이제 로봇 하면 사실 이제 자동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실 최근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단순히 키오스크가 매장 직원 수를 이제 줄이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닮아갈수록 더 심하게 될 텐데 그러면 사람과 로봇은 어떻게 공존을 해야 할 것인가? 당장 일자리부터 여기에 대한 고민에 대한 혹시 답이 나왔나요? 답은 사실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하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 인력거 끄는 분들, 마차 끌었던 분들이 자동차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 뭐 이런 거나 굉장히 많은 그런 예제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이미.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세계 경제 포럼 할 때마다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뭐 AI나 로봇 이게 사람의 일자리를 얼마나 뺏을 거냐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을 할 거냐 이런 걸 보면 언제나 결론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역사에서 반복이 항상 그래왔듯이 새로운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자리의 수보다는 많다. 그거는 사실은 뭐 이 로봇이라는 분야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발전해왔던 모든 신기술이 반복해왔던 똑같은 패턴인 것 같은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예전에는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배워서 누군가가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술이 그 한 사람의 일생 전체를 다 책임질 정도로 발전이 느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공부해서 어떤 거에 전문가가 됐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분이 은퇴할 때까지는 나는 이거의 전문가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개런티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직업의 개념이었는데 네. 지금은 모든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고 어떤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의 유효기간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5년 있다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그냥 아주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직업은 많아질 거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있는 일이 필요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공포의 대상인 거는 그렇죠. 맞는 거죠.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옛날 어떤 일자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일자리의 변화 속도를 뭐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기에는 결국에는 기술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일자리라는 관점에서의 융통성 내지는 여유는 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평생 나의 인생은 분명히 보장된다라는 거는 이제는 조금 어려워진 거는 사실인 것 같다. 많은 객관적인 자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도 예전에 같았으면 진짜 그 공영방송에서의 어떤 그런 촬영 이게 정말 메인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뭐 이런 뭐 라디오도 그렇지만 라디오는 더 이제 또 굉장히 또 변화를 많이 해왔지만 요즘은 이런 뭐 SNS에서의 촬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매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계속 바뀌어 가겠죠. 그게 로봇에 의한 변화든 AI에 의한 변화든 아니면 우리의 문화적인 변화든 모든 것들은 점점 빨라질 거고 한 가지 원칙은 변하지 않을 거다. 내가 지금 배워서 전문가가 된 그 영역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그 변화에 너무 반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융통성 있게 여유를 가지고 그냥 좀 조망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마차가 결국엔 자동차로 대체가 된 것처럼 그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라고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는 안 되고 항상 옆에는 예전에 마부였던 사람들이 붉은 깃발을 들고 같이 걸어가도록 만들었던 법.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했나 왜 뭐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막 이런데 당시로 따져보면 그게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를 지키고 마차와 자동차가 공존하면서 기술의 속도는 또 같이 이어갈 수 있는 그 21세기 붉은 깃발법은 무엇일까 이 생각도 좀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그 대목에서 예. 또 한 가지 굉장히 좋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 네.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그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게 처음에는 어려운, 그러니까 전문가들만의 기술로서 발전을 하다가 네. 이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모든 패턴은 다 보편 다양하게 많은 진짜 비전문가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기술 발전의 어떤 방향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로봇을 제어해서 이 로봇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하는 게 뭐 어쨌든 전문가들의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머지 않아서 그냥 스마트폰에서 뭔가 간단하게 조작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누구나 다 영상 쉽게 찍어서 유튜브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예전에는 다 전문 촬영 기사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기술이 정말 보편화되면 로봇이라는 영역도 사실은 굉장히 문턱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기도 쉬워지는 세상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게요. 단 한 가지는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내 직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나를 앞지르지 마라는 거에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거를 조금 더 한번 배워볼까라는 그 생각만 해주시면 지금 기술 자체가 워낙에 쉽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로봇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배울 것도 많고 로봇의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 것도 정말 많고요. 로봇의 미래라는 책 공경철 교수와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교수님께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 문구를 정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어. 막 써서 이게 하나의 문구를 어떻게 정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냥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그냥 한두 문장으로 축약된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로봇은 인간의 상상력과 공학적 도전 그리고 사회적 필요가 결합한 하나의 종합 예술입니다. 이제 로봇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확장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능형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또 슬기롭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계속해서 해보시죠. 네, 오늘은 로봇의 미래 공경철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